네, 오늘 정치권 이슈들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문희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이 교체됐습니다. 앞서 한일 정상회담 직전에는 김일범 의전비서관이 사퇴를 했는데 굵직한 정상회교를 앞두고 핵심 실무 참모들이 연이어 바뀌는 상황에 대해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수님, 먼저 이 상황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국익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보도들 또 이런 얘기들이 어떻게 해서 흘러나왔는지는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우선 민감한 시기죠. 정치적으로 외교 안보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당장 4월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제공 이걸 좀 더 강화하는 식으로 내용을 지금 조율 중이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더군다나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핵 확산, 핵 무기와 관련해서 상당히 이 동맹적 관계, 이 확산 정책의 조짐까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와 협약을 해서 핵무기, 핵탄두에 대한 대량 상승화 이걸 지금 준비하고 있고 러시아는 벨라루스의 핵 전술 무기를 지금 배치하기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북한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이제 핵 의뢰 발사까지 시작해서 핵에 대한 위협을 상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이러한 부분들을 견제할 수 있는, 강화할 수 있는 실천적이고 국제적인 얘기가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건 어떤 얘기냐면 그만큼 한미 정상회담이 크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앞둔 시점에서 지금 외교수장인 외교안보 수석을 바꾼다. 이건 좀 상식 밖의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 실장이 직접 나서서 이건 아니다라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한일 외교가 서서히 이제 빗장을 잃어가는 상황인데 물론 다소나마 외교 안보에 대한 부분들은 좀 가치와 철학이 좀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시각들이 좀 더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반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나 국가적인 중대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런 얘기가 흘러나온다는 것은 전체적인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가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국익에 되지 않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일각에서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교체설까지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김대기 비서실장이 즉각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일축을 했습니다만 김성한 안보실장 교체설까지 이렇게 거론되는 배경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외교안보 라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 야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비판이 있었습니다. 지난 유엔 총회 참석 순방 외교 이후로 한일 정상회담 말할 것도 없고요. 의제라든가 일정 등에서 뭐 심하게 말하면 외교 참사라고 할 정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었으니까요. 적어도 외교 안보 라인의 쇄신이 필요하다는 건 오히려 객관적 입장에서 문제 제기는 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이례적입니다. 시기도 그렇고요. 지금 대통령실이나 여권 고위 핵심 관계자 발로 나오는 교체 이유로 지금 거론되는 부분도 너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과 관련해 수습해야 될 일이 대단히 많고요.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 있고 또 G7 있고 이후에 일본 총리의 답방까지 7월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외교 일정이 계속되고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외교안보의 그 차기 대통령실의 수장을 바꾸려면 그럴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외교 정책이 전반적인 정책적 어떤 전환의 필요성, 그걸 통해서 국민적인 어떤 여론을 설득할 필요성, 이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뭡니까?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간 만찬에서 어떤 문화행사 관련된 일정 조율과 관련돼서 중요 보고가 대통령에 누락돼서 대통령이 화가 나셨다. 이게 이런 이유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납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연 이런 이유만인지 그러질 않기를 바라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그 안보실장 교체설까지 나왔다면 정말 지금 대통령실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어쨌든 김성한 안보실장 같은 경우 이미 3월에 사전 미국 방문을 통해서 의제나 일정을 다 조율하고 실제 한미 정상회담을 책임지고 있는 분 아닙니까? 이런 분의 교체설이 나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지금 한미 정상회담이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제기까지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방금 우리 조 변호사께서 이야기하신 부분 예를 들어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상황에서 여기에 구체적인 뭐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과 협상이 안 돼서 그렇게 불협화음이 났다. 이건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이 한미 정상회담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인 문제로 그렇게 갈등을 빚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한미 정상회담 앞둔 상황에서 굳이 이 이야기 나온다는 것을 추론을 하자면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겠죠. 뭐냐 그러면은 외교 안보 라인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외교 상황 관리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외교남의 특성을 우선 살펴보면은 외교 안보 라인은 돌발적이거나 일을 만들어 하기보다는 있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관리하는, 즉 안정적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외교 안보 관리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걸 뭐 개인적인 경험입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를 하자 그러면 약간의 질적인 부분에서 차이는 있습니다. 뭐냐면은 제가 좀 지근거리에서 후보 비서실장이라든가 인수위의 경험을 해보면은 대통령의 외교로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정치를 바라보는 시각에는 굉장히 실효적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계획적 마인드를 많이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외교 안보 라인을 봤을 때는 어쩌면 여기에 성이 차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이야기 나올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게 첫 번째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외교 라인을 이야기하자면 항상 이야기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은 매파와 비둘기파에 대한 얘기죠. 강성이냐 평화주의자냐 이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되돌아보면은 실제적으로 문재인 정권 동안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었고, 또 이명박 때도 이명박 정권 당시에도 매파와 비둘기가 있었습니다. 정권이 보수냐 진보냐 보수에 따라서 매파와 비둘기는 거꾸로 돌아가게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와서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은 여기서 나타나는 외교 라인 내에 매파와 비둘기파의 어떤 보이지 않는 암묵적인 그런 관계도 있을 수가 있다. 그런 측면을 본다 그러면 굳이 이런 얘기가 의도적으로 나온다면은 이 또한 의도적인 흔들기가 아니냐라는 것으로 좀 추론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안보 라인에 대해서 좀 성에 차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와 연관지어서 윤석열 정부 2년차, 집권 2년차에 접어들기 때문에 이번 외교 안보 라인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인적 개편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 상황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참 예민한 문제죠. 예민한 문제인데, 통상적으로 외교 안보 라인은 그 부분에 대한 수명이라 그러면은 수명 좀 표현 좀 그렇습니다만은 뭐 1, 2년 정도 가는 것이 뭐 통상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 부분은 뭐냐 그러면은 앞으로 다가올 한일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냐, 또는 한미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이고 어떤 관계로 방향을 가져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외교 안보 라인의 어떤 교체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집권 1년 차를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 빗장을 여는 역할은 외교 안보 라인이 충분히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은 김성환 외교 안보 수석이 대통령과의 50년 직이고, 여기에 대해서 상당한 외교 안보 라인의 그 가정교사, 과외교사라 이끌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빌드업을 만들어 놨다 이거죠. 그 임무를 굳이 따져서 이야기한다면 다 했다고 본다 그러면은 2기의 외교 안보 라인은 이것을 성공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는 있겠죠. 여기에 어떤 피곤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 그러면은, 그러나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고 G7까지 앞둔 상황에서 외교 안보 라인의 교체설까지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대통령실이 정략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태도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은 이 대통령실 발이 아니고 다른 쪽에서 나누는 일종의 흔들기가 아니냐, 지금 그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일본 정부가 조금 전에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여기 내용이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한층 강화시켰고, 일제감정기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강제성을 희석하는 방향으로 좀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기시다 총리가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 김대중 오부지 공동선언을 포함해서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밝혔는데, 그 후에 또 이 같은 역사 왜곡이 담긴 이제 교과서를 채택을 함으로써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냐, 여러 가지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정상회담 직후에도 이제 비판이 집중됐던 지점이 이 부분입니다. 일본 정부의 근본적 태도 변화가 있느냐, 그 부분을 확인하고 강제징용 배상 문제의 3자 배상을 통한 합의 등 소위 말하는 굴욕이라고 빌쳐줄 정도의 내주는 외교를 하고 왔는데, 그것에 상응하는 일본의 어떤 입장 변화 조치가 있느냐에 대한 답변이 그 당시에 공동 정상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라고 명시하지도 않고 1998년의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이후에 어떤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라고 포괄적으로 추상적으로 얘기했는데요. 그때 했던 얘기가 뭡니까? 김대중 오부치 선언에서는 통절한 사과 등
일본이 근본적으로 식민지 지배 역사에 대해서 반성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는 부분에서 분명한 외교적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한일 관계에서 전환적 계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그 태도가 일관됐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최근에 아베 내각 이후에 지금 기시다 총리까지 일관되게 군국주의와 과거 식민지 지배 역사의 부인, 강제동원 위안부 역사의 부인, 일관됩니다. 그러니까 과거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것이 식민 지배에 대한 통절한 반성 내지는 한국 지금 그 과정에서 발생됐던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부에 대한 어떤 전향적 입장 변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일본의 인식 변화가 있는 것처럼 이 부분의 성과로 포장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는데요. 역사 교과서 문제로 지금 바로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일본의 태도 변화는 전혀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바로 교과서 문제입니다. 특히 이번에 교과서는 초등학교 교과서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역사 문제하고 영토 문제를 이와 같이 담는다는 것.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하고 과거 식민 지배의 강제성을 희석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것은 향후 일본의 어떤 자라나는 아이들의 인식 체계도 이렇게 만들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심각성에 대해서 이미 한일 정상회담 당시부터 계속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 독도에 대한 언급이 있었느냐 논란이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어떠한 대응을 했다는 입장이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도 이렇게 역사 교과서 왜곡 시도는 계속 있었지만 특별히 이번 그 초등 교과서 검정 지침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라는 결과와 이 같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일본이 이에 대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다소 절망적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일본의 태도 변화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를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셨거든요. 이게 참 들어보면 불쾌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민족적 정서를 감정을 자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고 지금 민주당이 반일 프레임을 지금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럽게 이렇게 비춰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독도의 영유권에 대한 문제, 교과서에 대한 문제, 우리 뭐 지적했다시피 이미 아베 신조 내각이 출범하면서부터 4년마다 계속 있어서 왔던 연례 행사처럼 진행되어 왔던 뭐 소위 따지자 그러면 우리 쪽에서 입장에서는 내성이 그만큼 강해지는 그러한 어떤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그냥 짚고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인데 외교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비례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죠. 일종의 상호성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주는 만큼 돌려준다라는 겁니다. 받는 만큼 돌려준다. 이것이 외교가 갖다주는 비례성의 원칙입니다. 이 비례성 원칙에 따지자 그러면은 일본이 저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비례성 원칙이 외교 차원에서 작동이 될 때는 평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소위 특별한 경우가 평상시의 비례성 원칙에 대한 부분이 이야기되는데 그러면 왜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지금 한일 관계가 어떤 입장에 있느냐라고 본다 그러면은 평상과는 다른 특별한 경우에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십수년간 문이 닫혔던 외교적 관계를 이제 빗장을 여는 그런 상황. 그래서 양국 이익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의 협상 탭을 만든 시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교과서가 지금 준비한 것은 이미 몇 해 전부터 준비가 되어 왔고 이건 일본 내에서 이미 여론화돼 있죠. 그래서 지금 빗장을 한 달도 안 돼서 늘었는데 일본이 이걸 되돌리기가 참 간단치 않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평상과 특별한 경우를 이야기했다는 것은 이러한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은 좀 더 이건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만 외교 관계에서 본다 그러면 자국의 이익을 좀 더 이야기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본다 그러면 좀 지속적 인내를 갖고 우리는 이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다만 대통령실이 여기서 즉각적인 뭐 응대를 안 하고 있는 이유를 미뤄 짐작해 봤을 때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뭐 일본 대사관의 고위 관계를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 항의한다든가 이런 정도의 조치 이런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번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과 일본의 교과서 왜곡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데 여야도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비판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소 달랐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대통령 혼자서만 극진하게 대접받고 온 오므라이스, 소맥 환대의 대가가 강제동원 부정과 독도 주권에 대한 야욕에 대해 눈감아주는 것이었나 봅니다. 과거사에 대한 아무런 반성과 사과 없이 퍼주기 굴욕 외교에 나설 때부터 예상했지만 이토록 치욕스러울지 몰랐습니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국민을 저버린 채 일본에 일방적으로 면죄부를 준 결과입니다. 일본이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슬러 올라가면 군국주의적인 사고 이런 틀에서 못 벗어난 국제적인 흐름이나 국제 우호 친선 이런 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본의 문제이지 늘 그런 식으로 왔지 않습니까? 일본의 잘못이지 그것이 무슨 한일 회담 결과가 잘못돼서 그런 거는 인과관계가 전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여야 원내대표의 평가 역시 두 분 말씀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것이 일본의 잘못이지 한일 정상회담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는 이번 교과서 왜곡이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에 따른 대가다 이렇게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고, 상임위별로 청문회도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도 밝히고 있는 상황인데, 민주당이 앞으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좀 짚고 넘어가겠다 이런 상황으로 읽힙니다. 역사 교과서 문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초래할 어떤 우리 주권이나 여러 경제적 또 안보적 문제의 어떤 출발이라고 봅니다. 당시 정상회담에서 논의됐던 것 중에 뭐 핵심 강제동원 3자 배상 문제도 대통령은 뭐 구상권까지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버림으로써 종결된 것처럼 정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생존해 계신 피해자분들은 이걸 계속적 법적 분쟁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계시고요. 배상금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법적 실효성을 지금 정부 주장과 같이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의 이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에 의한 채권이 소멸된 게 아닙니다. 이 문제 남아 있고요. 독도에 관련한 영토 주권 문제는 이번에 교과서에 실렸다는 문제뿐만 아니라 정상회담에서 그런 언급이 있었느냐에 대한 부분도 여전히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지난 2022년 12월에 일본의 외교 안보문서 개정될 때에도 독도 영유권 문제가 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번 교과서 문제만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영유권 분쟁을 시도하는 것이 더 노골화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떤 언급이 있었고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경제 문제로서 화이트리스트 우리 먼저 삭제했는데 일본은 아직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수 문제, 또 수산물, 후쿠시마 수산 수입 문제, 국민 건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회담 이후에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하나하나 따져 묻고 국민들이 궁금해하거나 걱정하는 문제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물론 각 관련된 상임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호재를 맞은 듯하게 그렇게 보입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외교라는 부분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만 현실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단 독도 문제 같은 경우, 지금 교과서 같은 문제 경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정식 의제로 등장한 바도 없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다 가타부타 결론을 내린 적도 없습니다. 독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독도가 자기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고, 우리 외교 쪽,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영토 문제로 가져갈 문제 자체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입장이 변화가 달라졌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입장 자체가 달라진 것이 없고, 교과서 문제도 늘 하온 대로 그렇게 지금 일본 군국주의적 발상에 따라서 그대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김대중 오부치 서문에 대해서 내각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았다. 거기서 그대로 이어받는다 그러는데, 이 부분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일이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가 넘어야 될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이 지금 빗장을 연 우리가 빗장을 연 상태에서 여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은 우리의 전략이 상당히 좀 흐트러질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감정을 좀 자제하고 이걸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이거 지금 반일 프레임으로 계속해서 몰고 간다는 것은 이건 민주당 자체가 국익에 대한 부분들을 반하는 그런 행동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각 당의 행보들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의 행보를 보면요. 이번에 지도부가 서울 경희대학교 학생식당을 찾아서 1,000원 아침밥을 먹으면서 청년 민심을 들었습니다. 최근에 당에 대한 어떤 청년층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라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이런 행보를 보이는 것 같은데 특히 천하람 또 순천협 위원장을 향해서도 김기현 의원의 달라진 발언이 또 눈에 띄기도 했습니다. 등용 가능성에 대해서 당연히 함께 가야 된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거든요. 일단 뭐 1,000원의 아침밥이라는 얘기가 참 좋지 않습니까? 저도 보도를 들으면서 참 지금 괜찮은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2017년부터 만들어진 정책이라고 그래요. 보니까 보통 뉴스 데이터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래 1,050만 명 대상이었는데 이것이 너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68만 명으로 늘었다 그럽니다. 이것이 결국 대학도 부담을 하고 학생은 단돈 1,000원만 내고 그다음에 여기 정부가 또 1,000원 부담하고 이렇게 해서 공동 보조를 맞춰서 학생들에게 하는데 우리 대학생들이 아침을 굶는 이 결식 아침에 대한 대학생들이 전 대학생이 50%를 넘습니다. 50% 넘고 이 정책을 계속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2022년 기준으로 해서 98%나 된다고 그래요. 그건 이건 뭐 어떤 얘기냐 그러면 좋다는 거죠, 이 정책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호응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잘 됐다 이렇게 봅니다. 다만 우리가 해석해야 될 부분은 김기현 대표가 상당히 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선 뭐 첫 번째로 전략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양곡관리법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배경 자체가 쌀에 대한 수요를 좀 더 늘리는 어떤 그런 배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양곡관리법이 지금 제2요구에 대해서 추경호 장관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양곡관리법 자체가 이것이 정책이 아니고 정치화되어 버려서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입장인데 뭐 민주당에서는 이건 뭐 단독 통과를 했는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론을 환기시키는 그런 차원에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뭐 정치적으로 봐서는 MZ세대가 여기에 이탈 기준이 있으니까 대학생들과 같이 이 아침밥을 같이 먹는 그런 어떤 동행적인 모습 또 거기에 대해서 대학생들과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치적으로는 있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행동 반경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국민의힘의 연일 이어지고 있는 청년층 민심을 향한 이 러브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뭐 정책 행보는 좋고요. 이게 정부나 뭐 차원에서 확대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지금 그게 이제 지금 청년층 이탈의 문제가 이런 방식으로 수습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시면서도 이제 이런 방식으로 청년층 민심에 호소하는 거라면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69시간 노동이 문제잖아요. 69시간 노동이 MZ세대가 좋아하고 지지하는 정책으로 추진했다가 실제 여론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게 확인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율하고 수정하고 입장을 수렴하는 과정이 없이 계속 정책 혼선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문제죠. 도대체 청년 세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고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단지 청년층을 만나는 문제로 해결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목소리에 진정하게 귀 기울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진지하고 그 진솔한 자세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오늘 이벤트 자체는 뭐 충분히 뭐 평가받을 만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청소년 세대의 문제에 더 접근하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얘기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 미국의 한 보수단체 강연회에서 전광훈 목사가 우파 진영을 천하 통일했다 이렇게 말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최근에 최고위원 회의도 빠지고 강연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서 당내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김재원 최고위원의 이 발언을 놓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갑자기 김재원 최고위원의 트러블 메이커로 등장하는 거라서 뭐 개인적으로 저도 친분이 좀 더 깊습니다만 저는 좀 내재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치 경력이 십수년 되고 3선까지 한 그런 국회의원인데 여기에 트러블을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소지를 충분히 알 텐데 처음은 좀 실수라고 본다 하더라도 미국 가서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의도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게 뭐냐 그러면
문제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모든 정치인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정치인과 세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더구나 수석 최고위원까지 된 김재원 의원의 위원의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본인의 앞으로 정치 행보를 통해서 본다 그러면 뭔가 세력화가 붙어주길 좀 희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여기에 대해서 정광 목사와의 어떤 교적 관계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은 앞으로 전개될 수 있는 총선에 대한 본인의 공천도 여기에 걸려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당내 입지도 좀 만들어 나가는 입장인데. 굳이 뭐 분류를 하려 그러면은 분류를 하자면은 친박적으로 분류가 된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당내 입지에 대해서 세력화를 어느 정도 시키지 않으면은 상당히 좀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정치적 계산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다 치더라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번째 미국 가서 일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브랜드를 확실하게 빌드업 해보겠다, 만들겠다라는 어떤 노림수가 좀 충분히 엿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력화를 염두에 둔 의도적인 행보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5일 정광훈 목사 교회에 가서 발언을 했을 때는 뭐 실수다 이러면서 이제 수습을 하긴 했는데 지금 보면 실수 아니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법적으로 얘기하면 이제 이 정도면 확신범인 거죠. 인식, 정광훈 목사와 같이 하겠다는 것 그리고 정광훈 목사와 함께하는 분들을 당내에 본인의 어떤 세력 기반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5.18 그 헌법정시 속 대통령 입장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장을 얘기했다가 비판돼 한참 있다가 사과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도 보면 사실 뭐 당의 어떤 전체적인 이익과 대통령과 이 정부를 위해서 최고인으로서 역할을 뭐 잘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김재원 의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지와 향후 정치 전망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최고위원회까지 3차례 이상 부참하면서 이런 정치적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보여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말씀대로 이거 굉장히 다분히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는 행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엔 민주당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이 당내 내홍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당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이 대표 최측근들이 이제 물러나고 비명계를 대거 등용을 했는데 총선 공천 실무를 담당할 이 친명계 조정식 사무총장이 유임이 되면서 여러 가지 좀 해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먼저 민주당의 이번 당직 개편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일단 당 내부의 전반적인 평가는 전체적으로 지금 당의 어떤 인적 쇄신 요구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충분히 뭐 이제 그런 성과 있는 쇄신이고 이제 그런 부분을 당 대표가 수용했고 좀 보여줬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몇몇 분들이 계시긴 하지만 적어도 지금 당내 지난번에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에 어떤 갈등 양상이 누그러지는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아마 더군다나 이게 이제 소위 친명이 당권 내지 전체 당직을 독점해서 향후 총선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뭐 지도부가 부인을 했지만 그런 의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해소했다는 점에서는 뭐 충분히 그런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것 같고요. 당내에서도 아마 그런 방향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향후 바뀐 어떤 당직 체계 하에서 이재명 대표 내지 지도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 주된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입장으로서는 이번 조치가 믿질 게 없는 장사입니다. 사실 그 따지고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팬데믹이 존재하는 한 어떤 형태의 당직 개편을 하더라도 어차피 이재명 당이다, 의당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첫째는 비명계가 지금까지 요구해왔던 조직 개편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사법 미스크에 대한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을 자극해서 소위 말하자면 난파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결코 좋지 않다. 앞으로 사법 미스크가 좀 더 가혹해질 텐데 이런 것도 수용하지 않으면 정말 민주당은 그야말로 난파선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받아주는 것이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경선이라든가 전당대회 책임 당원, 소위 말해서 권리 당원들에 대한 비중을 좀 더 높이겠다. 이런 것들은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팬덤 정치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과 하나 작용하고 있는 것이고, 그다음 총선을 염두에 두고 사무총장이 살림을 사는데 사무총장은 이재명계입니다. 그런 측면은 결국 어차피 이재명 당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결론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리를 내어준들, 또 당직 개편을 과감하게 한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전략적 계산, 전술적 계산이 여기 깔려 있는 것이죠. 네. 지금 조정식 사무총장을 빼고 당직 개편을 한 것이 어떻게 본다면 내용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단초가 되는 것 아니냐고 조 변호사님께서 전망을 해주셨지만, 오늘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공천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방탄 프레임이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지적하는 모습입니다. 특히나 사무총장까지 지명직들은 전부 다 바꿔야 된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데 당내에 계속됐던 내용이 좀 잠재워진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비명계에서는 오히려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 조홍천 의원하고 이상민 의원께서 이제 일관되게 계속 같은 입장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 외에 이제 대부분도 좀 다소 아쉬움이 있다는 평가를 하는 분들이 소위 비명계 쪽에 계시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번에 어떤 쇄신을 통해서 새롭게 당이 출발하고 가면 된다. 그리고 다소 이제 이 당 이재명 대표 중심의 당 운영에 대해서 불만을 가졌던 분들도 이 정도 쇄신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가면 국민들도 설득할 수 있고 뭐 총선까지 가는데 큰 무리가 없겠다는 입장이신 거고요. 그 총선 관련해서 사무총장 바꾸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사실은 향후 공천 문제라기보다는 이재명 대표 중심의 어떤 방탄 국회 내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당 운영을 한다는 부분에 대한 책임자로서 상징적 의미로서 사무총장을 얘기하신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 당의 대다수 여론은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요. 수습 국면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휘 세명대 교수, 조기현 변호사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